안녕하세요. 디퍼런스 클라우드 기반 AI 서빙 플랫폼 발표를 맡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셀 브랜입니다. 한글 이름은 박호룡입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발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AI 서빙 플랫폼 디퍼런스를 간략히 소개해드린 다음 서빙 플랫폼 개발 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슈들과 팁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발표 주제를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MLOps 소개도 쿠버네티스 소개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다른 발표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실 수 있고 오늘 20에서 30여 분가량의 발표를 통해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빙 플랫폼 초기 구축 시 팁과 유의점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타겟은 이제 막 AI 서비스 구축을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서비스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플랫폼 개발을 고민하시는 분 혹은 이를 넘어 MLOps 전반에 대한 구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이든 부분이든 서빙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입니다. 우선 서빙 플랫폼 구축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디퍼런스라는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그 계기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스가 뭐냐 하면요. 딥과 인퍼런스의 합성어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물론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AI 서빙 전문 플랫폼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AI API를 SaaS 형태로 간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간에는 디퍼런스를 통한 플랫폼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퍼런스 개발을 왜 시작하게 되었냐 하면요. 본사에서 엔터프라이즈가 분사하기 수년 전 AI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의 니즈에 따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 연구 개발해 주신 여러 AI가 서비스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초창기 번역, OCR, TTS 등이 그러했죠. 사내의 다른 서비스에 공급하기 위해 혹은 직접 API로 서비스화하기 위해 개발을 하다 보니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데브옵스 하기 위한 하부 구조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패턴을 추상화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는 전후 처리 비즈니스 로직과 모델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플랫폼화해서 비용 절감과 안정성 향상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 플랫폼에 던지면 엘라스틱한 엔드포인트가 튀어나오는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전부 감추어 주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반복 패턴을 단계적으로 추상화해 나가는 바텀업 어프로치였습니다. 요즘 ML 플랫폼 개발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MLOps라는 단어와 개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라일리에서 출판된 마크 트레빌의 Introducing MLOps에 나온 MLOps 아키텍처 그림을 다시 그린 것입니다. 그림의 이 아랫부분과 디퍼런스의 역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MLOps도 그 시작은 AI 서빙을 DevOps로 정리한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퍼런스는 소규모 조직 내 사용을 위한 오픈을 했던 그 시점부터 카카오 공동체 수준의 MLOps 플랫폼의 일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10수개의 멀티 테넌시 클러스터와 하루 수백 밀리언의 호출을 무중단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장애 가용성은 99.99%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퍼런스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해두고 사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에 앞서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서빙 플랫폼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학습 플랫폼과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하는 인퍼런스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모델을 학습하고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포지션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Introducing MLOps 책의 개념을 일부 차용한 것인데요. 회사나 업무 환경에 따라 AI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혹은 AI 리서처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니 고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빙 플랫폼을 개발하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인퍼런스 플랫폼의 성능과 안정성을 위한 시스템 이슈, 인퍼런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GPU 등과 같은 리소스 이슈, 그리고 인퍼런스 플랫폼이 갖춰야 할 인풋과 아웃풋 등 사용성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인데요.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플랫폼은 없었을까요? 2021년 현재 마라톤 메소스 등 몇 가지 플랫폼이 더 있지만 검증된 안정성, 꾸준한 업데이트, 엔비디아와의 협업 등 적어도 인퍼런스 플랫폼을 생각하신다면 쿠버네티스가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오는 그 다음 이슈는
내가 사용할 인프라 상황은 어찌 되는가와 쿠버네티스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 그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행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입니다. 온프레미스는 여러분이 물리머신을 직접 사용하는 상황이며 프라이빗 혹은 인하우스 클라우드란 사내에 여러분에게 인프라를 클라우드 서비스, 즉 VM이나 LB 등을 인프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줄 조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는 AWS나 애저와 같은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은 열 기준인데요. 쿠버네티스를 누가 설치 운영해 줄 거냐입니다. 직접 설치 관리가 있고요. 프라이빗 인하우스 지원은 사내 지원 조직을 통해 쿠버네티스 관리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퍼블릭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는 AWS 등 퍼블릭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 상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영 인력을 절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는 컨트롤 플레인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제약이라는 것은 CNI 교체 불가나 기본 스케줄러 접근 불가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디퍼런스의 경우는 초창기 온프레미스 직접 설치 관리를 거쳐 현재는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쿠버네티스를 학습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막대한 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책임 수준인데요. 여러분이 만들 인퍼런스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따라 이슈의 주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인하우스 서비스 지원 용도인데 배치성 작업만 종종 있고 그마저도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의 난이도가 대폭 낮아집니다. 클러스터의 메이저 업데이트는 정기 점검 시간에 하면 되고 장애 대비를 위한 이중화 니즈도 낮아지겠죠. 이럴 땐 클러스터 개수를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워커 노드를 늘리시고 트래픽의 자유로운 제어를 위해 이스티오와 같은 서비스 메시 도입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강한 책임이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장애가 나면 보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외부 제공 서비스에 트래픽도 많다면 클러스터 구축 전 단계를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중 클러스터를 도입해서 어떻게 스위칭할 것인지 등에 대한 운영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하고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장애 대비를 해두세요. 엔진엑스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면 무중단 롤링 업데이트를 위해 적용해야 할 워크어라운드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워크어라운드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프리스타 훅으로 5초 슬립, 엔진엑스 프로세스에 시그 퀼을 보내기, 그리고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충분히 늘리기 등입니다. 참고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시그 텀을 받았을 때 엔진엑스 마스터에 시그 퀼을 보내도록 0.9-베타.12 버전부터 이미 구현되어 있기도 하니 워크어라운드라고 막 적용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메시는 도입하기 전 충분한 테스트와 운영 경험을 권장드리는데요.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한 겹 추상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간헐적으로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 시 원인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추가로 초기에는 여러분의 인퍼런스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입점할 때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를 기입하여 여러분의 승인이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승인 전 리소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를 준비해 두세요. 사용자가 달라는 대로 퍼주다간 곳간이 남아나지 않게 되거나 리소스 관리가 실패해서 연쇄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픈 초기 경험 미숙된 입점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이고 리소스 사용 형태는 어찌 되는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셔야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고 여러분 플랫폼에 노크하는 사용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GPU 및 시스템 리소스 사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플랫폼만 제공할 뿐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분산, 스루풋, 레이턴시입니다. 이 이슈들은 AI에서 특별히 나타난다기보다는 긴 레이턴시 백엔드의 분산 호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상황별 해답은 본 발표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AI 인퍼런스 모델은 일반적인 온라인 웹 서비스에 비해 레이턴시가 깁니다. 모델에 따라 수초에서 수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레이턴시의 컨테이너가 다량으로 떠 있을 때 균일한 스루풋을 위해 분산 관리를 잘 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충분히 많은 파드를 띄워놓았지만 몇 번씩 재시도를 해도 일하는 파드에게 호출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지원하는 분산 정책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운드 로빈은 초반 몇몇 파드에 몰릴 수 있고 최소 요청 전략은 컨트롤러가 분산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익스포넨셜 백오프 리트라이, 서킷 브레이커 등 다양한 트래픽 관리 전략을 구비해두세요. 가상의 앱 서비스 카카오 야구를 상상해볼까요? 카카오 야구 서비스 담당자는 승부 예측을 위해 AI 조직에게 승부 예측 AI 개발을 의뢰했고, 담당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인퍼런스 플랫폼에 입점합니다. 호출 큐를 이용한 비동기 처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 서비스 담당자는 호출을 던져놓고 폴링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퍼런스 플랫폼 담당자가 카카오 야구 담당자를 설득할 수 없다면 호출 세션을 유지하다가 비동기 작업이 끝나면 응답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 관련 주체가 많아지는 AI 서비스 특성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산 문제는 의외로 빠른 시점부터 괴롭히기 시작할 테니 첫 설계 시점부터 고민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후 처리 로직과 인퍼런스 모델은 리소스 사용 패턴이 다르므로 컨테이너를 분리해서 띄우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내부 통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부 통신이 너무 빈번하여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크다면 CNI 교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몇 가지 실전 팁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양도 많고 어려울 뿐더러 메이저 업데이트가 정말 빠릅니다. 전담하는 담당자가 풀타임으로 매달리세요. 인증서 만료로 인한 장애는 가장 흔하고 피하기 어려우며 크리티컬합니다. 인증서의 종류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블릿, 쿠브CTL이 있고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파드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API 서버 등의 인증서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들은 쿠버네티스 버전에 따라 갱신 방법이 다르고 자동 갱신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해 두시고 만료 날짜를 캘린더에 넣어서 미리 장애에 대응하는 연습도 권장합니다. 쿠버네티스의 운영을 위해 적용한 명세들을 이력 관리 없이 적용하면 나중에 재설치나 디버깅 혹은 클러스터 늘리기를 할 때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이력 관리하시고 설치 패키지에 같이 관리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최소한 깃허브에라도 넣어두세요. 마스터 HA 구성과 HD 백업 복구 연습은 해두세요. 연습 때 하지 않은 작업은 긴급 상황에선 잘 안 됩니다. DNS와 리눅스 이닛 시스템의 호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어 DNS를 사용하면서 시스템D 리졸브를 쓸 때 파드가 계속 크래시 오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코어 DNS의 DNS 폴리시가 디폴트라서 ETC 밑에 리졸브 콤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쿠블릿의 리졸버 경로를 실제 시스템D의 리졸버 파일 경로로 바꿔주세요. 입점 컨테이너가 떨어뜨리는 로그와 매트릭은 플랫폼이 생산하는 아웃풋의 기본입니다. 로그는 어디에 저장할지, 로그를 파싱해서 알람은 어떻게 할지, 저장한 로그는 어떻게 다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전달할지 고민해두세요. 저희 디퍼런스의 경우 입점 사용자의 로그를 기본적으로 로그 저장소로 바이패스하지만 제이슨일 때는 특정 키의 값을 에러 등으로 설정하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매트릭은 익스포터를 이용해 프로메테우스에게 전달합니다. 쿠버네티스의 많은 기본 지표를 버리지 마세요. 특히 서비스 컨테이너의 커스텀 매트릭을 어떻게 프로메테우스로 가져올지 고민해보세요. 매트릭은 로그보다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후처리도 용이합니다.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라이브니스는 트래픽 유입을 멈추지 않고 그냥 파드를 재시작하기 때문에 장애 유발시키기 쉽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벤트 기반 MSA라서 설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랙티스를 많이 접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소스 관련 이슈들인데요. 리소스 이슈의 대표적인 내용은 GPU 관련 이슈들입니다. 총 5가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인퍼런스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별것 아닌 작은 모델도 GPU 한 장을 점유하도록 띄우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 장의 GPU를 복수 개의 프로세스에게 동시 할당하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임 쉐어링은 프로세스의 디바이스 넘버를 같이 줘서 뜰 경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쿠다 시분할을 의미합니다. 시분할이라고 해서 CPU처럼 엄격한 타임 슬라이스 기반의 시분할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버네티스에서 디바이스 플러그인과 확장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기본 리소스인 CPU, 메모리 외에
커스텀 지표인 GPU 메모리를 이용하여 중복 할당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방식은 여기엔 싣지 않겠습니다만 GPU 쉐어인 쿠버네티스 등으로 검색하면 정말 많은 문서와 시도, 워크어라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엔비디아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엄격한 리소스 격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 메모리 오버커밋으로 인한 폴트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만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현재 모든 타입의 GPU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MIG는 멀티 인스턴스인 GPU의 약자로 암페어 아키텍처부터 엔비디아가 정식으로 지원하는 리소스 격리 기술입니다. 쿠버네티스 정식 스케줄러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별다른 워크어라운드 없이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암페어 이후 아키텍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모델이 전부 무거워서 쉐어링이 필요 없다면 과감히 적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동시성 지원 기술인 MPS 적용 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MPS는 비교적 예전인 볼타 아키텍처부터 지원된 동일 GPU 내에서 동시성 지원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주 가벼운 모델을 많이 띄울수록 효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스트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디퍼런스의 사용 패턴에서는 생각보다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인퍼런스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GPU만 사용해야 할까요? 모델 네트워크 최적화 여부에 따라 CPU에 올려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CPU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앞서 보셨듯이 클러스터 내에서 GPU뿐만 아니라 전후 처리 로직처럼 CPU 바운디드 컨테이너를 띄울 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GPU 리소스에 비례해서 CPU 필요도 늘어납니다. 클러스터에 CPU 전용 노드도 추가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엔비디아에는 여러 종류의 GPU가 있으며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과 목적에 맞는 GPU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하려는 GPU의 데이터 시트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카드를 도입할 때는 모델을 만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T4는 훌륭한 인퍼런스 전용 카드이지만 최적화가 덜 되어 있거나 무거운 모델의 경우 레이턴시가 매우 떨어질 수 있어서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V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이 새로운 카드에서도 같은 동작을 하는지 블랙박스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연산기의 유무에 따라 모델의 인퍼런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P40의 경우 하드웨어 하프 프리시전 연산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16 연산 결과가 V100 T4와 근소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에서 클래시파이를 하는 경우 이 근소한 오차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산기가 없다고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찾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테스트해본 카드에서 인퍼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를 선택해서 인퍼런스를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빙 중인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벼운 모델보다는 매우 무거운 모델을 인퍼런스 트래픽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최적화에는 네트워크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 정밀도 연산기나 텐서 코어나 풀, 하프 프리시전 연산기 같은 하드웨어 연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수정하는 방법, 배치 사이즈를 적절히 수정해서 한 번에 여러 연산을 돌리는 방법 등 여러 접근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최적화는 모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연산 코드를 코딩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참여해야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해도 좋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 정도가 있겠네요. 따라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쉽고 편하게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잘 모르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토치로 학습한 모델을 어떻게 서빙할 것인지를 보면 파이토치를 그냥 네이티브하게 로딩하는 방법도 있고 토치 서브를 사용하는 방법, 트라이톤에 올리는 방법 등 다양할 텐데요. 텐서알티 사용이나 다이나믹 배치 등 적용에 있어서 서빙 프레임워크를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웹서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처럼 이미 픽스된 네트워크에 자동화된 컨버팅을 넣어서 순전히 플랫폼 레벨에서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변화에 대한 품질의 검증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동화된 최적화를 바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등의 어프로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사용성 측면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용성이란 단순 UI 개념이 아니라
플랫폼의 주 사용자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작업 패턴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파이프라인을 위해 IO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인퍼런스 플랫폼의 주요한 두 주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시는 표는 모든 사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포지션 구분부터가 업무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모두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세분화된 조직도 있겠죠. 인퍼런스 플랫폼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두 포지션은 서로 주 관심사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든 플랫폼이 주 사용층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AI는 굉장히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관여합니다. 앞서 최적화 주제에서도 다뤘지만 서로 잘하는 부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상대의 강점은 지원하고 본인의 강점은 적극적으로 주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퍼런스 플랫폼의 전체 그림을 다시 MLOps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각 부분의 대표 주체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상단의 디벨롭 모델스의 주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단의 인퍼런스 플랫폼 부분의 주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모델을 개발해서 전달해주는 윗부분을 개인 혹은 플랫폼이라고 볼 때 인퍼런스 플랫폼의 디벨롭 모델 부분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이게 인퍼런스 플랫폼의 IO가 되겠죠. 인퍼런스 플랫폼의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컨테이너 혹은 펑션 애지어 서비스로서의 코드 조각 아니면 학습된 모델 파일 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디퍼런스는 처음에 학습 모델과 비즈니스 코드를 전부 패키징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전달받고자 했습니다. 그 편이 인터페이스를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학습된 모델 파일만 직접 던지고 프레딕트 엔드포인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 분석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아웃풋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라스틱 엔드포인트가 아웃풋의 전부이고 로그에서 알람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품질을 위한 각종 지표와 분석용으로 남긴 로그를 지속적으로 전달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만드느라 다소 고생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그와 매트릭의 저장, 전달, 모델 파일이나 컨테이너 이미지 등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용량과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가진 스토리지를 직접 만들지 아니면 본인의 회사나 클라우드 상품을 사용할지 등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 준비 작업을 플랫폼 개발과 병행하시면 많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정리한 이슈와 저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해답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해답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개발하시면서 어떤 이슈를 맞닥뜨리게 될지를 예상하실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다소 빨랐을 텐데요. 저희가 겪은 많은 시행착오를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 목록입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